안녕하세요. 교육 1등 그룹 메가스터디 메가공무원 영어 조태정입니다. 지금 제가 채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많이들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는 28살이 맞습니다. 네. 막 던져보는 거죠, 뭐. 네. 반갑습니다. 이또급님, 아이디가 이또급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예. 최유성님, 안녕하세요. 네. 린리님, 반갑습니다. 네. 동생이었다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가태정쌤, 감사합니다. 이또급님은, 이 또한 곱창이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또한 곱창이니라.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뭐, 나이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무튼, 예, 믿어주십시오. 네. 막 던져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공무원 수험 전략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좀 치열한 시험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시험한테 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뭐 우리가 5과목이라는 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험의 난도를 보더라도 다른 여타 수험과 비교했을 때도 더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시험이 맞죠. 다만 이 시험은 치열한 시험인 건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시험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별도의 준비 과정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오로지 자기 이제 노력과 실력만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어떤 공평한 점,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공직자다라는 어떤 타이틀이 주는 어떤 자부심, 이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 중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모님들께서 공직자셔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나중에 내가 커서 공직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타이틀이 주는 정말 그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 비교할 수가 없죠. 또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또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합격한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옛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나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땐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주어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퇴직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 등이 또 주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어떤 장점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관심을 확실히 많이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시험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즉,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시험이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08년도에 있었죠. 이제 공직으로 이제 취업하는 이제 취업 연령이 상한선이 원래 존재를 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이제 선발 시험에서 고교 과목이 이제 도입되니까 이제 이 시험에 관심을 갖는 어떤 연령의 스펙트럼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다양한 이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시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응시 인원 중에 정말 일부만이 선택을 받는 그런 시험이 되게 된 겁니다. 자,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 국가직 9급에서 응시는 13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방직을 먼저 보다 보니까 지방직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국가직에 이제 뭐 시험을 보러 안 가신 겁니다. 크게 뭐 매력을 못 느끼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응시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략 한 24만 명, 22만 명 요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합격이 되는 인원들은 10% 혹은 그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했을 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험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좀 치열한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실수 없이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얘기로 무슨 뭐 이 시험은 엉덩이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뭐 자기가 잘하면 뭐 누구든지 뭐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런 막연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메가공무원 연구소에서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냈는데요. 그것과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다년간 이제 가르쳤던 어떤 경험들을 더해가지고 꼭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2부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1부에서는 이제 2021년도 합격 전략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도 시험 제도가 변경이 이제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수험 전략 같이 한번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합격 전략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뭐 2022년도 생각하고 계시는 초시생들께서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이맘때쯤에 자기 모습을 지금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예행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꼭 먼저 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고 2022년도 이제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5과목 중에서 2과목이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사실은 뭐 40% 뭐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어떤 변경이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략은 상당히 많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022년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 같은지 같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또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합격, 완벽을 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합격 전략을 짜는 시간을 이제 같이 한번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또 다른 관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험은 우리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저 학생보다 좀 나으니까 합격을 하는 거고 저 학생이 나보다 좀 나으니까 저 학생이 먼저 합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상대평가 체제인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요, 저희가 이걸 오랫동안 쭉 한번 지켜봐 왔더니 이 시험은 상대평가이면서도 대략 절대평가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합격을 만들 수 있는 점수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냈고요. 그 점수를 오늘 대략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매직 넘버는요, 대략 85점입니다. 아마 수험을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점수가 대략 85점 정도면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85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사실 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으로 이제 85점을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은 쭉 이어져 왔던 게 85점이었고 해마다 좀 난도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5점, 1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즉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제 그 뭐 사실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쉽게 출제가 됐고 1년에 그 저희가 봤던 국가에서 냈던 모든 시험들이 다 사실은 좀 쉽게 수월하게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0점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2019년도죠. 2019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지껏 가르쳤던 지방직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019년도 지방직이었었는데 그때는 대략 한 75점 정도로 우리가 합격선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영어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점수가 좀 오락가락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한 85점 정도면 우리가 합격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딱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85점을 맞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2021년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략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 점수를 좀 갖고 있으십시다. 85점입니다. 이 8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그렇다면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수능도 그렇지만 또 뭐 토익도 그렇지만 문항수가 많은 이런 시험에서는요, 내가 이쪽에서 점수를 가지고 오고 저쪽에서 점수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총 합쳐서 내가 몇 점을 만들어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사실은 과목당 20문제로 그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점수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다 맞고 여기는 조금 더 틀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다시 말씀을 이따 드리겠지만 일단 어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복불복이거든요. 사실 영어 단어가 모르겠어요. 사람 통계 잡는 것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영어 단어만 보더라도 한 100만 단어 된다라고들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쓰임새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 혹은 수험생들이 가장 모를 것 같은 단어 4개 혹은 2개 정도를 시험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좀 어려운 어휘들은 내가 이건 복불복이니까 안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최대한 갖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어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문항들을 쭉 놓고 봤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맞고 어떤 문제들은 좀 더 틀리고 한 거 있을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 다른 학생들이 다 맞추는 건 그냥 맞추면 되고 다른 학생들이 틀렸던 것들 중에서 내가 좀 더 갖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면 이게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쭉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 외가가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쫙 일로를 세워놓고서 그걸 데이터를 쭉 뽑아봤고 그리고 정답률을 그 안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요. 다소 좀 약간 어려움을 느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9까지 9급.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시험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 안에도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죠. 자, 번호로 보시면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19번이 가장 눈에 띄시죠? 나머지 문제들 한번 보세요. 자, 3번 문제 정답률이 84%나 됩니다. 8번 문제는 86%나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89%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수월하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꾸준히 공부만 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 다음 지방직으로 가보시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3번도 그렇고요. 5번도 그렇고 또 8번도 그렇고 17번 또 19번은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 나머지들 보세요. 2번 보시면은 83%, 4번이 81%, 88%인가요? 88%. 그 다음 뒤에 10번 가보시면 86%고요. 11번은 90%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다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5문항들을 우리가 딱 맞춰내야 어찌 보면은 좀 더 합격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항들이 어떤 애들인지 쭉 한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정답이 57%짜리입니다. 이게 공동 4위였고요. 이제 pay, tribute to라고 하는 요 어휘 문제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게 55% 정도 정답률이었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영작 문제죠. 영작 문제는 사실 우리가 문법 문제 변형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문법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그렇죠. 7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영작 문제죠. 이것도 역시 우리 문법 문제 변형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문법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국가직에서 사실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휘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법 문제를 다 맞춰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또 우리 문법 문제를 다 맞춰내야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문법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하다.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 2단계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여지껏 살면서 문법이라는 걸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선생님 저는 문법이 너무 약해서 토익 때도 정말 많이 애를 먹었었고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문법 문제는요. 노력으로 얼마든지 다 맞출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의 모든 영어 시험들은요. 그 문법 문제에 있어서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패턴만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갈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의 학습 방향성은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즉, 이 출제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019년도 우리 지방직 문제인데요. 이게 2번이 정답이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레스트라고 한 단어를 이제 힌트로 주었고요. 노란색 보이시죠? 이 레스트라고 한 이 단어는 자, 원마하지 않기 위하여 뜻의 접속사인데요. 이 뒤에는 항상 should나 혹은 동사 원형을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should는 써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면 되니까 이건 뭐 이게 시험의 어떤 평가 대상으로 삼지를 거의 않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요, 요렇게 시험을 내요. 얘 뒤에는 낫을 같이 써서는 안 된다. 즉 부정어고 낫을 같이 써서는 안 된다라고 시험을 냅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레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못마지 않기 위하여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않기 위하여니까 부정어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또 다른 부정어구인 낫을 쓰게 되면 소위 이중부정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중복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시험에서 항상 평가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 우리가 레스트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그 비교 표현 문제도 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제 뭐 원급 비교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as를 쓰고 뒤에 as를 쓰게 되면 이 원급 비교라고 얘기를 하고 so를 쓰고 as를 쓰게 되면 이제 원급 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급 비교 문제 출제하는 방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as는 as랑 써야 된다. 다른 말 쓰지 않고 so, as 항상 써야 된다. 이거 물어보고요. 이렇게 as, so, as를 썼을 때 그 사이에는 원급 형용사를 써야 되지 비교급 따위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시험을 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또 똑같이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지방직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whoever, whomever, whichever. 이제 소위 우리 수업 시간에 간혹 말씀을 드리는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애죠. 이 애가 시험에 문제 나오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얘도. 그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써라. 뭐, 주어를, 안 쓰든지 목적어를 쓰지 않든지 하나 빠뜨려서 불완전하게 써라.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뭐죠? 선행명사, 명사를 쓰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문제를 냅니다. 다만 요 문제가 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whoever냐, whomever냐라는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뭐기 때문에 who면은 주격이고 whom이면 목적격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격 차이잖아요. 어디를 보느냐? 뒤를 보면 만약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whoever를 쓰면 될 것이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whomever를 쓰면 됩니다. 다만 요 형태를 많이 내요. 뒤에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 자리를 비워놨는데 거기다 whomever를 쓴 형태를 가장 많이 냅니다. 자,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이게 또 틀린 문장으로 또 정답으로 처리됐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법 문제라고 하는 애들은 딱 출제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본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서를 이제 따로 만들어 놨죠.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리그레마 125라는 요 안에 저희가 그 시험에 출제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남은 기간 동안 활용만 잘 하셔도 사실은 문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법 문제는 출제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8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 남들이 주로 많이 틀리고 있는 문법 문제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학을 많이 갖고 가야 되겠다. 요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모의고사를 좀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시기까지 와서 이제 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와서도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를 정말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멘탈이 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났더니 체력이 바닥이 나서 이게 하루 일과를 완전히 망쳐버려서 최대한 모의고사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해봐야 이게 어떤 게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다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의고사라는 건 반드시 또 예행연습이랑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절대 피하지 말아라. 모의고사는 최대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는 자, 2021년도 이제 우리 시험을 지금 다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는요, 너무 그 안에서 점수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점수에 너무들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것 때문에 멘탈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의 모의고사는 그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자, 수능에서의 모의고사는요, 사실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하고 그 대수능 모의고사를, 대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출제하는 그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출제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 다 사설학원에서 내거나 또는 강사 선생님들 개인 연구소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난도가 일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건 출제하는 방향성이 일정하게 나오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사실은 우리가 일정 정도 우리가 내 실력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됩니다. 다만 보시되 이걸 다른 방향으로 좀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실 모의고사가 아니면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위해서 꼭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멘탈을 관리하는 연습으로 꼭 이거를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좀 자세히 좀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시간 관리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5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었을 때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기 딱 쉽지만 사실 과목마다 그 들어가는 시간이 편차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20분을 시간을 쓰지만 그러나 그런 안에도 20문제를 풀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히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한 친구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자, 너는 얼마 정도 시간을 쓰니? 라고 물어봤더니 과목마다 이제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뭐 표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저희 메가에서 이제 이걸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자, 국어는요, 대략 한 20분에서 22분 사이를 보통 소요들을 많이 하십니다.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 다음, 한국사는요, 대략 한 10분에서 12분 사이를 소요를 많이 하세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대략 한 12분 정도 어라운드를 소요하시는데, 물론 선생님들은 의견들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7분이면 다 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참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고서야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한 12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사회는 보니까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좀 편차가 큽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확실히 경제 문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대략 한 18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영어는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개인차가 이제 심하죠. 이제 그 안에 독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표준적으로는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하는 친구들이 합격선이 많이 몰려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먼저 알고 5과목 모의고사를 풀면서 혹은 공통과목 3과목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이것도 또 중요해요. 뭐냐면 시간을 그렇다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떤 순서로 풀 것이냐라는 걸 또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도 모의고사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과목마다 분명히 좀 호불호 갈릴 수 있고요. 또 과목마다 내가 좀 풀었을 때 산뜻하게 다음 과목 넘어갈 수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좀 약간 좀 머리가 띵해지는 그런 과목도 존재를 하죠. 뭐 대표적인 영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선후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해보시는 게 맞고 그걸 그대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정말 평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해놓고 풀어놓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한테 오셔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럼 영어 언제 풀까요? 예요. 영어를 마지막에 푼다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절반 정도 되고요. 영어를 먼저 푼다는 학생들, 또 뭐 공통 과목에 마지막에 푼다는 학생들도 계시고, 영어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영어 전공자들이 많아요. 또 영어에 원래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디다 배치하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 건 좀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가 되면 분명히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세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21년도, 자,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이 시험을 두고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즉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내 원점수가 그대로 최종 점수죠. 하지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지가 않죠. 이게 대략 100점을 맞았을 때 70점 어라운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점수를 봤을 땐 한 3.5점 정도 혹은 그보다 좀 아래로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영어나 한국사나 또는 국어와 같은 공통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영어가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통 과목이 마지막으로 풀어라. 다만 이 안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은 것들은 뒤로 좀 돌려놔라. 이런 얘기들을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영어 과목을 맨 마지막에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큰일이니까 오히려 좀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공통 과목에 좀 뒷부분에 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해는 1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 15분 그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중에 그 굉장히 일찍 합격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뭐 15분 정도면 좋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한번 연습을 해서 그걸 7분 안에 끝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6분 어라운드 정도에서 독해 10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사실 좀 연습을 꾸준히 잘 해나가다 보면 이게 15분 어라운드 문제 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쭉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해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좀 평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하반기 문제만 하더라도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가 거의 3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가 거의 대부분 다 영어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가 우리말로 보기가 구성이 되면 사실 해석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어 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면 본문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안에 있는 보기도 해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문제만 푸는데도 뭐 7분 정도씩 걸리고 뭐 어떤 학생은 많이 걸리면 뭐 9분씩 걸리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행정법, 행정학 12분 정도에 푼다라고 그러면 절반 이상을 소요하는 그런 시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다른 과목 하나의 절반 정도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로 좀 돌리는 습관을 들여놔라라는 걸 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그게 모의고사예요. 아,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때 가면은요 정말 당황을 하기 때문에 아무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놔서 이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다 짜놓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려놓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또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본 것도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시고 또 하나 또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냥 항상 보기부터 좀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부터 먼저 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하고 글을 올라가서 읽어보시면 조금은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사실은 영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소요하잖아요. 중간중간 시간을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풀다 보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험생들한테 말을 하기를 대략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꼭 시간을 확인을 해라. 영어 풀면서 대략 3번에서 4번 정도 시간을 확인을 해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이거 다 연습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몸에 익은 상태로 가시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먼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멘탈 관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사실 뭐 우리 점수가 뭐 많이 낮게 나왔으니까 나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어. 나 이제 어떡하지? 이걸 뭐 부여잡고 앞으로 나가야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분 동안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서 5과목 정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해온 게 살면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한 세 과목쯤 풀고 나면 정신이 멍해졌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 지구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중간에 계속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자동차의 연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걸 보충을 해줄 수 있고요. 중간중간 보충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이걸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얘를 집중력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좀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라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덜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꼭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emphasize라는 동사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틀렸다라고 치자고요. 또는 뭐 discuss라는 동사 쓰는 걸 틀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동사들은 공통점이 타동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놓쳤을 가능성보단 거의 대부분의 그 비슷한 것들은 다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전체 복습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모의고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꼭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거 메가 모의고사를 좀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뒷광고 아니고 앞광고잖아요. 근데 이게 광고로 좀 보시지 마시고, 이게 제가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그 메가 모의고사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모토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전 문제처럼 저희가 이걸 만들어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검토진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저희 1차적으로는 출제진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를 먼저 하고요. 2차적으로는 메가 연구소, 즉 우리 메가 스터디 안에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그 메가 스터디 안에 있는 영어 전공자들이죠. 이 연구원들께서 검수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어떤 타당성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들과 분석을 해봤었을 땐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다시 또 문제를 또 다시 저희가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 3차로 보면은 최근래 합격한 합격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검수 과정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도가 딱 일정 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어떤 그 지금 시험들은 일단 3월 초에 국가직 대비로 이제 모의고사가 하나 있고요. 4월 초에 또 다시 지방직 대비로 또 모의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요거 같이 하시면 좋겠고, 이 문제들 영어는 다 제가 냈어요. 진짜입니다. 아니, 제가 낸 건 아니고 저희 연구소에서 냈습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정말 책임지고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에 관해서, 시험 당일날 일정에 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조언이랄까, 충고랄까를 드린다라 그러면, 아침에 독해 문제 10문제를 꼭 풀고 가라 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미니 모의고사를 풀고 가셔도 괜찮고요.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풀고 가셔도 괜찮고, 그냥 집에 있는 독해 자료 10문제 풀어도 괜찮은데 꼭 독해 문제 10문제를 꼭 풀고 가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집에서 풀고 가셔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시험장에 들고 가셔서 공부 300호 들고 가셔서 거기 가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사실 독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감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 말들이 어순이 다르고, 또 우리말에 있는 조사가 영어에 또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의미차를 굉장히 사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들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감이 툭 떨어져서 글을 읽어도 글이 잘 안 읽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중에 영어 전공자고요. 영어 막 토익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인데, 시험에 나중에 영어 때문에 시험을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영어가 자신 있다 보니까 한 2월 달쯤 되면은 좀 약간 부족한
무슨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한국사 암기 과목 이런 과목들을 좀 더 집중하느라고 영어를 좀 등한시해요. 그리고 나선 실제 시험장 가면 영어에 대한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영어 때문에 시험을 그르치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한 어떤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꾸준히 매일 영어는 일정 정도 양을 풀어나가시는 게 좋고 시험 당일날까지요. 그 다음에 시험날 당일날에도 10문제를 꼭 풀고 시험을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야구선수가 그 시합을 앞두고서 방망이 연습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대호 선수라든지 뭐 박병호 선수라든지 정말 야구 잘하지 않습니까? 뭐 이정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정말 야구 잘하고 방망이 잘 치는데 그러나 이 선수들이 자기가 너무 자신 있다라고 그래서 방망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6시 반 시합 경기 있을 때 한 4시 반이나 3시 반 가보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방망이 치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잘 칠수록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기회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기술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연마하는 것들을 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자, 남은 기간 동안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자, 어디에 좀 더 집중해줘라? 문법에 집중을 해줘라. 왜? 남들 다 많이들 틀리는 게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맞춤으로써 좀 더 합격에 가깝게 가겠다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다만 이 문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왜? 출제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제하는 방식에 맞춰서 학습을 좀 해주셔라 라는 걸 꼭 당부를 드리겠고, 두 번째, 모의고사 활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모의고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점수를 보고서 내가 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의미 없고요. 사실 뭐 많이들 이렇게 해보시죠. 뭐 국어가 뭐 85점이 나왔고 영어가 뭐 80점이 나왔고 뭐 한국사 100점 나왔고 합격하겠네 이런 예측들 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이런 이 점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또 멘탈 관리하는 거 1시간 혹은 또 100분 동안 우리가 집중력을 쭉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연습하는 거 오로지 어디서만 가능하다? 모의고사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영어는 끝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기를 저는 항상 기원하고 있고 또 항상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부 2021년도 합격 전략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시간으로 넘어왔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2부 시간에 2020년도 이제 우리 시간에는 대략 이제 뭐 출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출제 예상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공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 겁니다. 봤더니 지금 뭐 채팅창들이 라이크인지 네, 그런 거 중요하죠. 이제 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간은 뭐 2부 하고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Q&A 시간 가질 거니까요. 이제 그거 이제 하면서 아마 갈 겁니다. 네, 위치가 바뀌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네, 네. 여기 어디래요? 네, 메가 맞습니다. 네,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네. 2부에서 이제 우리 뭐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부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좀 볼 겁니다. 마스터 잉글리시네요. 영어 마스터 하셨나봐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항상 저는 마스터를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뒤에 귀신이 있다고요? 네, 안 쳐다보겠어요. 네. 태영쌤 사랑한다 해주세요. 네, 이묘미님 사랑합니다. 네. 막 던져봤어요. 네. C와 TRP 노티스. 네,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들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다루는 내용들인데, 뭐 지각동사 이제 쓰임은 우리 이제 잘 알고 계시니까 요거 이제 하면 좋겠고. 네. 의뢰 관계대명사련이 해. 이거 한번 해드렸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0% PP인지 아닌지 PP인지. 네. 맞습니다. emphasize 아까 동사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emphasize it.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건지 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대략 한번 그 예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뭐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뭐 그냥 이럴 것 같아. 뭐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올해도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살펴봤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토론도 좀 많이 해보고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크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어적으로 봤었을 때 지엽성을 좀 배제할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저희 대세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길이가 대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희는 이제 크게 핵심으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시험이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엽성을 배제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좀 길이로 승부를 하는, 길이로 좀 약간 난도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도 약간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학생들한테 좀 거의 뭐 매일 아침 미니 모의고사 시간에 그 박스 형태 문제도 계속 한 문제씩 거의 이제 항상 이제 출제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저희가 예측을 한 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측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시험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 건데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제도를 개선을 하죠. 그 이제 개선을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뭐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전문성의 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교 과목을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고교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현직에 와서 좀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현직에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 합격을 해서 내가 가서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다만 이게 내가 준비해 있는 그 과목과 현직에서 써먹는 과목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고유 과목을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 또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제 대세인 시험이 되다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완성이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 자기 직렬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다가 약간 직렬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시험을 다른 직렬로 옮겨서 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지만 사실은 이 뽑아놓은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어떤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시험을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시험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의 비중은 조금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2021년도까지는 정말 막강하죠. 국어, 영어, 한국사 돼 있는 친구들이 거의 합격하는 시험이 되놓다 보니까 이게 좀 현직에 이제 와서 좀 써먹을 어떤 그 과정에서는 좀 약간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손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해서 난도가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예비고사 같은 형태로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엽성은 좀 약간 배제시킬 것 같고 글을 우리가 이제 좀 읽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렇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 길이로 이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난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2020년도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기준의 난도는요 역대급 정말 쉬운 시험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치면서 야 이렇게 쉬워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였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시험은 정말 좀 시험으로서의 어떤 기출로서라고 얘기할까요? 기출로서의 어떤 가치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정도의 난도로 우리가 예측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좀 바꾸셔서 약간 난도를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를 예측하느냐? 2017년도, 2018년도 이제 우리 상반기 시험 정도, 2017년도 상반기, 2018년도 시험 정도를 대비를 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 하시면 모의고사 삼아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페에 와보셔도 있고 뭐 사실 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정도의 난도로 이제 예측을 하시고 가시는 게 우리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엽성은 많이 배제가 돼 있을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뭐 독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좀 약간 길이로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난도를 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린 철저하게 계획을 이제 세워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장기 계획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뭐 영어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얘기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5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이게 수험 기간을 짧게 갖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여기 이제 A 과목을 영어라고 이제 100이라고 놓고 잡아보시면은 B, C, D, E 뭐 이제 뭐 과목은 제가 이제 뭐 다 빼놨습니다만, 과목마다 이렇게 좀 약간 필요로 하는 어떤 시간이랄까, 어떤 그 총 학습량이랄까,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영어를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영어만큼 그 도달하는 과목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다 여쭤봐도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영어가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뭐 수험생들도 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 대략 한 뭐 B 과목입니다. 80 정도면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C 과목은 대략 한 60 정도, D 과목은 한 45, E 과목은 한 60 정도, 이렇게 해서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정도 노력이고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요, 한꺼번에 5과목으로 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한꺼번에 5과목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B 과목도 그렇고 C 과목도 그렇고, 자, C, D, E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C, D, E 과목은 우리가 수험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느냐? 시험 보러 가려면 대략 뭐 한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1년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저 잊어버릴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점수가 완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잊어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복습하셔야 되고 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5과목을 다 같이 공부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정말로 시간이 확 훅 지나가요. 그러면 영어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영어가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A 과목, 영어를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4과목을 먼저 시작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기출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상관없지만, 영어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나 혹은 영어가 좀 서툰 친구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영어를 먼저 바닥에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또는 영어 한국사 국어 이런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과목의 수를 좀 줄인 다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 영어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먼저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선 나중에 과목들을 조금씩 붙여나가시면 좋아요. 자, 또다시 이제 그래프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게 되다 보면은요, 자, 보세요. 결국에 나중에는 시간을 나중에 붙여나가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 초반에 영어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엔 너무 5과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영어를 먼저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요. 1~2과목 정도, 많으면 2과목 정도까지만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우리 영어 과목 내로 들어와서 주제별로 이제 학습법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먼저 우리 독해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사실 그 설명 같은 데 다니고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휘예요.
근데 저 이번에는 독해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대세는 독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은 좀 잘 좀 우리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럼 양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선생님, 제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자세하게 분석해서 푸는 게 좋을까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저한테 제시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건 분명한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어요. 그건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자,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그 독해라는 학습 방법과 후반부로 갈수록 독해 학습 방법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독해라고 하는 이 학습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독해라고 하는 이 학습은 뭐라고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기술들이 다 같은 원리로 습득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습득이 된다. 뭐냐? 이런 겁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잘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됩니다. 다시, 뭔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연하게 양치기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늘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거 똑같습니다. TV를 하루 종일 앉아서 쳐다본다 해서 TV 보는 기술이 늘지는 않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단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잘 되는 일이 반복돼야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면 오히려 안 좋은 습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습득했던 바로 그거예요. 뭐 단어 대충 이렇듯이 것 같아 유추, 단어 대충 이렇듯이 것 같아 유추, 답도 유추.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잘못된 양치기가 만드는 어떤 그 뭐랄까 좀 잘못된 학습법이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술이 습득이 되고요. 기술이 습득이 되면 속도는 빨라지고 정확성은 좀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냥 무턱대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손독해를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손독해를 해라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스스로 확인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독해를 하시면은요, 머릿속에서만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은 어느 정도 독해를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독해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손을 한번 써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정이, 자,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라고 하면 표정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세요. 아니 뭐 어쩌라고. 이런 표현들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러냐면 머릿속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거를 내가 손으로 쓰려고 봤더니 눈으로 딱 봤더니 이게 내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손독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리뼈가 부러졌는지 팔뼈가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뭐 CT를 찍어보기도 하고 MRI를 찍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진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손독해 등을 좀 동원을 해서 좀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봐라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좀 정확성을 좀 제고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게요, 지금 실제 합격한 학생이 지금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 허락 받았습니다. 이게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약간 못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더니 굉장히 정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져서 올해 서울시 이제 교행직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자, 손독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라.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해를 공부를 할 때는요, 절대 시간 베이스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독해를 공부할 때는 절대 시간 베이스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업무 베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독해를 1시간 동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면요, 나중에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3문제를 풀 수 있고요.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만 스스로가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멍 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업무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5문제를 풀든 10문제를 풀든 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게 본인이 이제 정하시는 건데 그걸 매일 반복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마치 깔때기를 옆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많이 시간이 걸리다가 쭉 줄어들어서 나중에 일정 정도의 시간만 계속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똑같이 10문제를 풀었지만 어느 순간 급격히 시간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시간이 일정 정도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꼭 독해를 5문제가 됐으면 5문제, 10문제가 됐으면 10문제를 꼭 일정 정도를 정하셔서 매일 반복적으로 꼭 풀어주셔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시간 베이스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뭘로 해라? 업무 베이스로 해라. 그런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독해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요령을 습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형별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정 정도 같은 유형에서는 같은 출제하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장을 삭제하는 형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흐름, 2번과 3번의 흐름, 3번과 4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주로 읽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주제문을 먼저 설정하고 그 주제문과 맞지 않는 3000%로 빠진 문장을 찾아라는 게 거의 대부분 출제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주제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내용,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은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정반대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연하게 정의를 내리는 이런 문장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삭제 형태는 글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그 말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명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 그치? 맞지 않는 문장을 보죠. 그럼 우리 흐름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출제하는 방식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또 빈칸 추론 문제들은요. 단어 문제가 하나 항상 나오는데 이 단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보기 4개 중에 3개는 갖고 하나는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제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출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습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습득을 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기도 하고 빠르게 내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은 사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답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부터 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제문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거기에 보면 소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소재가 뭔지만 잡아내라는 그런 문제고요. 소재는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짐작을 하고 올라갈 수 있죠. 아, 이건 글이 소재가 뭐다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아, 이 글의 소재에 대한 태도만 좀 다르구나. 그럼 태도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쉽게 낼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요, 출제자가 손을 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본문은 출제자가 손을 댄 게 거의 없습니다. 출제자가 손을 댄 건 사실은 그렇죠.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기도 하고 출제자가 약간 힌트를 많이 남긴 곳은 복이죠. 그래서 보기를 좀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답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건데 요령을 좀 잘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해주셔라. 다만 좀 보기를 좀 활용을 잘 하셔라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간 배분을 하는 걸 꼭 연습을 해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독해를 10문제를 풀 때는 12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성을 제고하다 보면 처음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것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감을 느껴가면서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대략 우리 목표는 12분에서 15분 사이 10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앞으로 독해를 좀 공부를 해나가시면 아마도 모르겠어요. 좀 독해 10문제 중에 뭐 9문제까지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문장을 삽입하는 형태인데요. 얘는 나중에 이제 우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이 영영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얘기로 좀 차치하시고 일단 나머지 9문제는 전부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법 학습에 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문법 학습에서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영문법 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문법 사전.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사실 그 중에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또 기출문제에 또 대입을 해보면 또 더 적어져요. 사실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문법을 공부할 때는 범위 설정을 잘해야 된다. 다만 이건 수험생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수험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영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 시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맡겨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을 무조건 전적으로 믿으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근래 출제된 어떤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지엽적인 내용들은 좀 출장률이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어떤 단어의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하시고 전체 큰 틀에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분사, 뭐 ing인지 pp인지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분사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근래 들어서 히트치고 있죠? 감정동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빈출되는 부분을 학습하시는 게 좀 필수적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 설정하는 것과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의 효율성을 좀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본 이론을 이제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초시생들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실 텐데요. 이 기본 이론에서 꼭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기본 이론이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기본 이론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지금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이 이해가 되어야 이걸 내가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걸 우리가 문제 풀어내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게 나중에 문제 푸는 기술이 습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 자체가 틀려버리는 건 거예요. 전제 자체가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는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부에 있어서 이게 뭐 교재를 갖고 공부하든 또 선생님을 따라가든지 상관은 없는데 초반에 분명히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선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무조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해와 암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요즘 이제 뭐 트렌드죠. 뭐 이해만 되면 암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기를 하면 되지, 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또, 암기가 무조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해가요, 암기를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가 다 병행이 돼야 되는데 선후관계는 있죠. 이해가 먼저 되고 그를 통해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습이 돼요. 선생님, 저는 복습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기본 이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복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는 됐는데 암기를 안 해놔서 그래요. 그럼 저녁 때 딱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려고 보면 오늘 뭐 했지가 돼요. 어디를 복습하라는 얘기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갖고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연구소는 계속 문제를 생산해냅니다. 저도 뭐 문법 문제는 거의 다 제가 출제를 하는데요. 거의 다 제가 계속 매일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가 올바른 기술이 습득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교재 하나를 두고서 뭐 여러 번 회독을 하면 그 안에서 기술이 습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답이 외워져 버려요. 이게 몇 번 문제, 어디 위치한 몇 번 문제가 답이 몇 번이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이 되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 하나를 뭐 문제집인데 뭐 7회독, 8회독을 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버리시는 게 맞고 대략 제가 봤을 때는 3회독 정도까지만 풀어도 잘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교재 하나를 샀으면 그걸 한 3번 정도까지만 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 문제들로 이제 계속 대체해 나가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문법 학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문제가 나오면 4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4문제 다 맞추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시생들이시면 기본 이론에서 그거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시되 다만 출제하는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어휘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 버리세요. 너무 좀 셌나요? 어휘 버리세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휘 공부야말로 범위 설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했을 때 어휘가 어떤 교재 하나에서만 시험에 나온다더라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휘는 무조건 네 문제 다 맞춰야 되고, 또 그건 그 교재를 달달달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끝나고 나면은요, 알게 됩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 sure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순전한 뜻이죠.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고, 시험 딱 끝나자마자, 19년도 지방시 끝나자마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sure였었어요.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sure 뭐야 전부 다 검색을 해봤던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아무리 넓혀놔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못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고요. 또 범위를 넓혀놓으면 넓혀놓을수록 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외우고 있고 반복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어휘는 잊어버리십시오. 어려운 단어는 잊어버리십시오. 자, 일단 치워놓으시고요.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하십시오. 기본 단어도 여러 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요렇게 하실 거예요. 한 권에서 두 권 정도입니다. 다시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만 하시고, 기본 단어는 대략 한 3,000단어 혹은 4,000단어 그 사이 정도를 암기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단어를 달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중학과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중학과정도 먼저 선행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권 정도를 빠르게 습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 단어를 구구단이 되도록 암기하십시오. 다시 이 단어를 구구단이 되도록 암기하십시오. 자, 우리 사칙연산의 기본은 구구단 아니겠어요? 구구단을 암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지수록을 공부한다, 이거 뭐 말이 되질 않죠. 똑같아요. 기본 단어가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게끔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독해가요,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독해가 느릴까요? 단어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단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단어 학습 자체가 구구단이 될수록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단어를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봐주십시오. 이 책은 여러 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봐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휘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대략 한 3월 달쯤에 제가 이제 그 마무리 특강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쯤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료 나눠드릴 거예요. 올해 대략 뭐 이제 뭐 자다가 뭐 산신령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셨어. 사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요, 기존에 출제했던 그 기출 문제들 전부 다 분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의미군적으로 봤었을 때 나올 법한 의미군들을 추립니다. 그리고 이미 근래 몇 년 사이에 나왔던 단어들을 배제시키고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아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던져드리거든요. 이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이건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기본 단어에 집중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나오는 내용들 중에 종종 이제 선생님, 이디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래 출제하는 어떤 뭐랄까 좀 경향을 보게 되면은 이디엄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동사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꼭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겠고, 2017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이디엄이 3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디엄은 한 권 정도를 보시는데 이것도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략 적당한 거 한 권 정도만,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한 권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모르는 건 그냥 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애초에 이 이디엄 나온 건 어려운 거 나왔으면 이건 그냥 뭐 애초에 이 시험 자체가 100점짜리 시험지가 아니라 95점짜리 만점짜리 시험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디엄 한 권 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디엄은 좀 약간 장점도 있긴 있죠. 이디엄은 어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즉 어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좀 암기가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뭐 cook one's goods라고 하는 뭐 이런 어휘 있는데, 이 이디엄이 있는데, 이건 뭐 이를 망치다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를 망치다 뜻이냐면, 이 구스가 그쵸, 거위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이소보에 낳았던 황금알을 낳는 바로 그 거위입니다. 그래서 그 거위를 요리를 했으니까 이를 망쳤다, 욕심에 이를 망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좀 이디엄 학습은 조금 수월하게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맞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학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출은요,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하시죠? 기출은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또 기출문제 위주로 사실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맥락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일단 독해가 다 새로운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또 문법도 같은 포인트가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문장들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문장이 그 문장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사실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는 게 맞죠. 그래서 선생님의 분석한 그 내용들을 다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걸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분석한 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기술을 좀 습득하는 거죠. 너무 기출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영어 과목은 어학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기출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왕이면 기출을 그래도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5년도죠. 15년도까지 시험이 한 텀이었었다면 16년도 이후에 17년도, 18년도 넘으면서 또 시험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기출문제집 문법만 일단 딱 기출문제로 이제 만들어서 냈는데 그 문법만 보면 그 안에는 사실 그 이전 건 아예 없어요. 2015년도 이전의 건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경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새로운 문제 자꾸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곡해 하셔서 한국사도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전혀 아닙니다. 한국사나 행정법, 행정학 정말 중요해요, 기출이. 그리고 기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지문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고, 영어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너무 기출에 의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학습 자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공부가 좀 뭐랄까 좀 어려워하시는 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보시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잘 되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를 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모르겠어요. 뭐 다른 과목들은 뭐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좀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놈의 시험은 모의고사를 봐도 등수를 봐도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직렬별로 다 따로 돼 있고 또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뭐랄까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믿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믿으세요. 선생님 믿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정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말씀드리는데,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신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니까 누구를 믿고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물론 절 믿고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가시면 제일 좋아요. 또 그 과정을 믿으시면 됩니다. 또 본인이 그 과정 안에서 또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 과정과 노력을 믿으시고 선생님 믿으시고 이 세 가지를 믿고 가시면 사실 합격까지 근접해 가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믿고 가시면 좋겠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점수가 왜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요, 점수가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특히 더 그런데, 일정 정도 기술이 먼저 습득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실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점수가 올라요. 그 다음 또 다시 한 단계 높아지면 일정 정도 시간이 흘러야 기술이 되고 그게 자리를 잡아서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계단식으로 상승하니까 내가 지금 일정 정도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 기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시험 보러 가는 날, 당일날, 그날 아침에 지하철 안에서 영어가 완성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훌륭한 멘탈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다는 걸 꼭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 가던 길을 가다가 왜 자꾸 기웃기웃 거리냐고요. 그래서 남들 뭐 하는지, 남들 무슨 과정 하는지 자꾸들 기웃기웃 거리시는데 이거 무조건 망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런 말 하나 써갖고 왔어요.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라고 하는 이런 말 갖고 왔어요. 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저희 이끼는 좋은 뜻이에요. 자, 실력입니다. 자,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요, 그 실력이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이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믿고 자기 과정 믿고 자기 노력 믿고 그냥 꾸준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참 좋은 얘기를 만들으셨더라고요. 자, 반복이 천재를 낳고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저는 요 말을 항상 믿거든요. 그래서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 관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시험에 관한 천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관한 천재들. 많은 수험생들, 많은 합격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다, 너무 좀 불안하다 하시면서도 막판에 오셔서 다, 선생님 그래도 제가 합격했습니다라고 다 말씀들 하고 가셨으니까 그 말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말을 꼭 새기십시오. 반복이 천재를 낳고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좀 약간 위험한 건데요. 좀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목표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초시생들이라면 여기에 목표를 두고서 1차 목표를 두고서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보통 단어가 4문제가 나오고요. 문법이 4문제가 나오고요. 생활영어 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독해도 거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제 문제 2문제, 일치 문제 3문제, 빈칸 문제 2문제, 삽입 하나, 삭제 하나, 어순 배열 하나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봤었을 때 1차 목표는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단어 4문제 중에 2문제는 내가 맞추겠다. 요거 이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법은 4문제, 3문제는 무조건 맞추겠다고 가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법이 제일 먼저 느낌이 와요. 문법이 제일 먼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문법이 제일 먼저 완성됐다는 느낌이 오실 거고, 그때 대략 한 3문제 정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활영어 2문제는요, 저 같은 경우 진짜 어렵게 내요. 일부러. 왜냐면 이디엄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이게 생활영어 대화형 독해로 내질 않고 항상 이걸 좀 이디엄을 섞어서 내고, 이디엄 문제는 마찬가지죠. 왜냐면 그거 하나 더 외우고 가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냅니다. 만약에 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또는 생활영어 문제를 틀리셨다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나 이거 맞았다고 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면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거의 다 맞추십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맞았다고 쳐도 괜찮으니까 이건 그냥 빼놓으시고, 자, 1차적으로 목표가 이제 완전 노베이스인 경우에요. 주제 문제 2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일치 문제 3문제 2문제는 맞출 수 있게 쉽게 냅니다. 그다음 빈칸 문제도 2문제 중에 1문제는 좀 쉽게 내니까 그분 1문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선 문제는 요령만 잘 배우시면 금방 1문제 맞추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초기에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2022년도 아마 좋은 성과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이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전략을 좀 단단히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경랑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좌초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믿고서 가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웠던 오늘 이 전략들은 그냥 감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다 제가 뒤져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믿고 그대로 학습 계획을 수립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우리 궁금증도 같이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몇 가지 미리 받아놓은 거 있는데요. 네, 지금 채팅 올라가는 거 봤더니 노래방, TJ 미디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네, 오늘 시간 괜찮으셨나요? 네, 완전 뜻깊었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네, 보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할 때 잘 안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웃어요, 저. 네, 근데 혼자 웃습니다. 집에 가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막 그러죠. 네. 네, 오늘 보시기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주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동사 있다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독해는 복습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캡처를 했다가 요거 이제 갖다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네, 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자, 우리 먼저 받았던 질문부터 먼저 한번 우리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장을 한 번 읽었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러 번 읽다 보면 25분 동안 16문제를 풉니다. 40분 동안 문제를 풀면 90에서 95점 정도 나오고요. 시험이 2달 남은 시점에서 글을 읽는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험이 2달 남은 시점에서 질문 좀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험이 좀 2달 남은 시점에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오히려 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략적으로 가십시다. 일단 25분 정도에서 16문제를 맞추신다고 했었으니까 대략
순서를 좀 배열을 좀 자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같은 경우 뒤로 돌려놓으시고 시간이 좀 덜 걸리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 먼저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대략 한 두 문제 정도는 못 풀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고 이거를 뒤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한 101번이나 102번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문제를 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좀 빨리 하려다 보면 이게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가십시다.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입니다. 기본서로 돌아가야 한다. 시간이 없으니 문제량을 늘려야 한다. 충동의 딜레마 속에 있는데 올바른 방향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기본서로 돌아가는 거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돼 있는 것 중에서 보완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풀어보시면서 가시되 자,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기본서보다는 요약서 좀 좋긴 한데 기본서에서 찾아서 그 내용들을 내가 보완하는 공부로 가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문법이 아마 거의 보통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문법에 관한 내용들은 그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이제 목차 정리 잘 해놓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봐 드렸고요. 자, 질문 올라온 것들 중에도 같이 한번 좀 봐드릴까요? 자, 문제가 다 제 질문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의 다 고민하시는 게 다 비슷하세요. 그래서 그거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공부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어요.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이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었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잖아요. 왜 저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다라면 나도 왜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좋겠고요. 영문법 책으로 기본 문법과 리그래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자, 자기가 지금 뭐 초시생이시고 또 지금 이게 영어가 좀 서툰 친구들 같으면 저는 무조건 기본서를 한번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영문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뭐랄까 좀 자기만의 어떤 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이면 리그래머만 충분합니다. 리그래머 1, 2호 정도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모르겠어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요약해놨고 그 다음에 시험 출제되는 방향성도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그의 기출문제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만 반복적으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고 일주일에 몇 번 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사실 뭐 그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가 그 기본 독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만들어낸 방식대로 문제 풀면 그런 이해가 안 돼도 답은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그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 저한테 이제 지난번에 톡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국어 문제 풀면서도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풀어봤더니 잘 풀리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들, 요령들이 있으니까 요령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쇼비님 데일리 루틴 베이직 1, 2, 3 중에 순서 상관없나요?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부터 먼저 보시든지 상관없고 난도를 다 비슷하게 만들었고 연습량을 좀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이 습득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랄까 양적 투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그건 순서는 상관없이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랑 나랑 평남님 단어 유추 스타일인데 고문과 이 지금 뒤가 잘렸네요 질문이. 네. 그 다시 한번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혜진님, 빈칸 극혐. 기본 독해라면 너무 헷갈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최혜진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다 빈칸은 다들 이제 많이들 싫어하시죠. 그래서 빈칸 문제는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솔루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만 잘 해놓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말고 독해 풀 때 단어를 보면서 풀어도 괜찮나요? 단어 막독해하는 걸 고치고 싶어요. 자, 요거 하나 좀 중요한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독해 문제를 풀 때요, 단어를 미리 보십시오. 단어를 미리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독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단어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문장의 구조가 보이고,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글 전체 맥락이 보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막혀 있으면은 이 뒤에 문장이 안 보이고, 문장이 안 보이면 글의 맥락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전제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어가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더라도 그래도 문장 보는 연습, 기술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문장 보는 연습이 되어야 또 맥락을 파악하는 것 연습이 되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외우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문제를 풀겠다 혹은 10문제 풀겠다라고 하면 10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즉 3문제, 4문제 끊어가지고요, 3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또 3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죠. 4문제를 또 역시 단어를 먼저 단어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먼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2개 더 남아있나요? 네, 2개 더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2022년 바뀌는 시험 바뀌면서 전문 과목에서 공통 과목 수준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 또한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예측이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전문 직렬 과목과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그쵸, 아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베이스 일단 깔아놓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과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이 먼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잊어버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부여잡고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 전에 이거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 상담하고 있었는데 제 뒷자리에 이제 행정학 선생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행정학 선생님 좀 연세 좀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한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 초시생인데 그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딱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영어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지금 행정학 할 때가 아니야, 영어부터 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설명회를 지난번에 같이 갔는데 어떤 한국사 선생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8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 학생이 한국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또 질문 바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네 그 영어가 돼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영어부터 먼저 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하구나 라는 걸 또 이제 제가 깨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선택 과목 이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영어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점수 65점을 획득을 빨리 하십시오. 빠른 시간에 65점.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목표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먼저 달성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과목을 이제 좀씩 이렇게 붙여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있죠? 단어는 구구단처럼 바로 나와야 한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드렸죠. 이디엄은 잘 까먹고 복불복이라는 말이 많은데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으시면 이디엄 암기가 필수인가? 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디엄은 이어동사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기본 단어가 먼저 되어 있어야 이게 외울 이디엄인지 외울 이어동사인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이어동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단어를 완벽하게 먼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외워야 될 것, 또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외워야 될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다음 이디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어원이라고 하는 게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사자성어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어원을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어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습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면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정말 딱 특이하게 딱 존재하는 애들이라서 딱 한 번 듣고 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같이 해나가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정쌤은 어떤 계기로 영어 강사의 길을 가게 되었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얘기가 너무 긴데 이거 지금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이거 시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 제가 영어 강사 하게 된 것도 사실 뭐 이거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찍어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기리보이 쌤도 귀여우시네요. 네, 네, 김민정님 제 시간인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농담입니다. 네, 또 질문도 주시면 제가 질문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시간 되죠? 나 계속 괜찮아요? 네, 뭐 퇴근 안 하실 생각 들으신가 보네요. 네, 네, 어휘보다 이디엄이 더 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어휘도 이제 뭐 어렵지만 사실 이디엄은 그 어원만 잘 공부를 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잠깐 올라갔는데요. 지금 예. 혜진이님, 수능 독해랑 공무원 독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능 독해에서 나왔던 그 글들이 이 공무원 독해로도 그 기출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질문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2012년도 그 이전에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결이.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무원 독해나 수능 독해는 별 차이 없으니까 원하시는 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정쌤 앞으로 남은 수업 계획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저희 그 클라이맥스 이제 마무리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끝나면 도형 모의고사 이제 바로 그 뒤 이제 붙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고 있는 그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단어도 같이 외우고 또 이제 저희 매일 12문제씩 풀면서 문법도 이제 풀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시험 보는 끝날까지 지방직 갈 때까지 계속 갈 테니까 그거 이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 시간을 정하는 게 좋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 베이스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죄의식 없이 멍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니시거나 혹은 무슨 스터디 카페를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 가시는 길, 집에서 되돌아오시는 길에 좀 단어를 암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좀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가는 시간을 좀 활용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단어는 확실히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해주면 좋겠고, 애드밴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넣어놔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저희가 해설 충분히 해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 분석한 거 저희 그림 다 그려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일일이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가보시면 독해 복습도 잘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버스 타고 단어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 것에 타면서 단어 암기를 시작을 해서 탈 것에서 내리면서 단어 암기를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좀 많이 늘었어요. 한동안 많이 줄었을 때는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한 5시간 이상씩 꾸준히 자고 있습니다. 그냥 6시간 정도 자려고는 노력은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거의 항상 자고 있습니다. 단어 강의도 하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단어 강의는 저는 이건 전문 영역의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단어는 따로 학습을 하지는 않고 이디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독해 지문 분석 감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저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약간 눈물 훌쩍 나네요. 네, 네. 생활영어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카운팅님, 저 생활영어는 사실은 대화형 독해예요. 그래서 그건 따로 이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 독해 문제에서 빈칸 추론 형태로 이제 가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이디엄만 좀 추가를 해주시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만 간혹 제가 이제 대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대화형 독해를 하시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대화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참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이런 겁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는 쪽으로 이제 하시면 생활 영어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독해 지문 분석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정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거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360 같은 강의는 안 하시나요? 네, 이거는 저 이제 선생님들을 좀 계속 좀 꼬시고는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좀 완강히 거부하고 계시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지금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화면 보니까는 네, 살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4시간 자는 거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겠어요. 좀 근데 이걸 그 수험생들께서 따라 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자기가 각자 보면은 자기 맞는 어떤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깨어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 5년 전쯤에 9급 특채 실강 들었던 학생을 현직이 너무 감사합니다. 합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그 과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신 어떤 산 증인이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데일리 루틴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많이들 효과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들 그걸 통해서 합격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두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 푸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종종 그렇게 나와요. 동의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동의어 문제는 일단 단어 보시고 그 동의어를 못 찾겠으면 동의어를 그냥 빈칸으로 처리해 버리세요. 그래서 동의어가 없다라고 셈을 치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기 1, 2, 3, 4가 다 단어 뜻을 모르면 이건 답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마무리 강좌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원하시는 건 아마 클라이맥스 시간에 아마 저희가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맥스 시간에 그 유형별로 좀 어려워하실 법한 것들을 뽑아서요. 그것들만 다시 한번 우리 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칠판에 계속 같은 거 써주시는데 팔 안 아프시나요?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써드려야 같이 한번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써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아마도 잘 외워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드리는 거니까 좀 10분 이해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하신 질문들은 나중에 저희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괜찮고 저희 메가스터디 그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Q&A도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릴 테니까 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준비했던 이 시간이 또 유익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또 고맙네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저희 또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만큼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가고 있고요. 아마 다른 모든 과목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 잘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아까 서울시 발표한 거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50명 가까이 우리 일반 행정만 놓고 보더라도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분명히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고요. 내년에 또 좋은 일들 많이 있을 테니까 올 한 해 좀 어려운 시기만 잘 극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멘탈 관리 잘 해주시고 자기 스케줄 관리 잘 해주셔서 합격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가 공무원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